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는 순간 정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 은지가 사위 고정우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어오고 있었어요. 26년 전 자신의 결혼식보다도 더 떨리는 마음이었죠. 곱게 차려입은 분홍색 한복을 몇 번이고 매만지며 정희는 감격에 겨운 눈물을 참아냈습니다. 하객석에 앉은 남편 세진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왠지 세진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창백하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손수건으로 자꾸만 얼굴을 훔치는 모습이 신경 쓰였어요. 정희가 다가가려던 순간 주례 선생님의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드리겠습니다. 은지와 고정우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에 정희는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이보다 더 행복한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객들도 모두 흐뭇한 표정으로 신랑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쿵. 무거운 소리와 함께 누군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남편 세진이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입에서는 거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보, 세진아. 정희가 소리치며 달려갔지만 세진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은지는 웨딩드레스를 끌며 아버지에게 달려왔어요. 그 순간 세진의 머리에서 흘러나온 피가 은지의 새하얀 드레스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빠, 아빠. 은지가 울부짖었지만 세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정희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꽉 잡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딸의 결혼을 축복하며 행복해하던 남편이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세진을 들것에 옮겼지만 정희의 마음은 이미 불길한 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유족분들께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환자분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오셨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생시킬 수 없었습니다. 정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딸의 결혼식을 보고 있던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세상을 떠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은지는 웨딩드레스를 벗고 상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결혼식과 장례식이 동시에 치러지는 기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희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고정우도 신랑 예복 대신 검은 양복을 입고 조문객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결혼 준비로 바빴던 이 모든 상황이 악몽 같았어요. 장례 둘째 날 오후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어요. 안녕하세요. 대한생명보험 고객센터입니다. 김세진 고객님 사망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남편이 보험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잘못 걸리신 거 아닌가요? 저희 남편은 보험 가입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확인해보니 김세진 고객님께서 3년 전에 가입하신 종신보험이 있습니다. 보험금이 상당한 금액이라서 수익자 지정자에게 안내드릴 부분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말에 정희는 더욱 당황했어요. 3년 동안 남편이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수익자가 누구라고 하셨나요? 네, 딸분이신 김은지 씨와 사위분이신 고정우 씨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각각 50%씩 지정되어 있어요. 정희는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이 보험에 가입한 것도 몰랐는데 수익자가 자신이 아니라 딸과 사위라니요.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내인데 왜 제가 수익자가 아니죠? 보험사 직원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께서 직접 신청서에 서명하시고 수익자를 지정하신 내용이라서요. 혹시 모르셨나요? 정희는 머리가 띵했어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총 2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류를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2억 원이라는 거액의 보험금이 자신이 아닌 딸과 사위에게 지급된다고요? 왜 남편이 자신 몰래 이런 중요한 일을 했을까요? 더 이상한 건 수익자를 딸과 사위로 지정한 이유였습니다. 보통은 배우자를 수익자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말이에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26년 동안 함께 살면서 남편이 이런 중요한 일을 숨겼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혹시 세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세진을 조종한 건 아닐까요? 불안한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재 책상 서랍부터 시작해서 옷장, 화장대까지 하나하나 뒤져봤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세진이 늘 사용하던 통장들이 모두 비어 있었어요. 주거래 은행 통장도, 적금 통장도, 심지어 비상금 통장까지 모두 잔고가 0원이었습니다. 분명히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수천만 원의 목돈이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더 당황스러운 건 세진의 금고였습니다. 평소 중요한 서류나 도장, 귀중품을 보관하던 작은 금고가 텅 비어 있었어요. 인감도장도, 등본유도, 심지어 결혼반지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식은땀이 났어요. 누군가 미리 준비라도 한 듯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세진의 노트북을 켜보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평소 세진은 정희의 생일을 비밀번호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전혀 다른 번호로 바뀌어 있었어요. 휴대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희는 점점 의심이 커져갔어요. 남편이 혼자서 이런 일들을 할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정희는 은지와 고정우를 집으로 불러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은지야, 아빠 통장들이 모두 비어 있던데 혹시 아는 거 있니? 은지는 잠시 고정우와 눈빛을 주고받더니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아빠가 투자 실패로 돈을 많이 잃으셨대요.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신 것 같아요. 하지만 정희가 아는 세진은 투자 같은 건 절대 하지 않는 신중한 성격이었어요.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권해도 항상 그런 위험한 건 하지 말자고 말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아빠가 무슨 투자를 했다는 거니?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 알고 있어? 은지는 더욱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자세히 말씀 안 하셔서요. 고정우가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아버님이 정말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저희도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거절하시더라고요.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셨죠. 고정우의 말투에는 어딘가 어색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준비된 답변 같았어요. 정희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세진이 정말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면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을까요? 26년 동안 부부로 살면서 그런 중요한 얘기를 숨길 이유가 있을까요? 은지야, 아빠가 우울증 약 먹는다고 했는데 어느 병원에서 처방받으셨는지 아니? 은지는 또다시 머뭇거렸어요. 마음 편한 의원인가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정희가 그 병원에 전화해봤지만 김세진이라는 환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다른 정신과 병원들도 몇 군데 더 전화해봤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지의 말이 거짓이라는 뜻일까요? 정희는 점점 딸과 사위를 의심하게 되었어요. 정우야, 아빠가 보험 가입할 때 너도 알고 있었니? 정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고정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너무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버님이 상의하셨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가족들을 위해 가입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정희는 이상했어요. 세진이 그런 중요한 일을 사위와는 상의하고 아내인 자신과는 상의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안 됐거든요. 정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은지와 고정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정희는 다시 남편의 서재로 향했어요. 혹시 놓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재 책상을 다시 한번 꼼꼼히 뒤져봤습니다. 이미 한번 정리했던 곳이지만 이번에는 더 세심하게 살펴봤어요. 책상 서랍장의 맨 아래 칸을 열어보니 작은 틈새가 있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어보니 얇은 종이 한 장이 만져졌어요.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세진의 손글씨로 된 메모였습니다. 은지와 정우를 조심하라. 보험 서류는 서랍 안파일 속에 숨겨두었다.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딸과 사위를 조심하라고 썼다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희는 급히 메모에 적힌 대로 서랍 안 파일들을 뒤져봤습니다. 가장 두꺼운 파일 사이에 보험 관련 서류들이 숨겨져 있었어요. 서류들을 펼쳐보니 정희가 전혀 모르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험 가입 신청서에는 분명히 세진의 서명이 있었지만 수익자 변경 신청서도 따로 있었어요. 원래는 정희가 수익자였는데 나중에 은지와 고정으로 변경된 것이었습니다.
변경 날짜를 보니 불과 석 달 전이었어요. 하지만 세진의 서명 필체가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들이었습니다. 고정우가 세진의 양아들로 입양되었다는 가짜 입양 신고서가 있었어요. 물론 실제로는 입양된 적이 없는데 보험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위조된 서류였습니다. 그래서 고정우도 가족으로 인정받아 수익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정희는 더 자세히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의료진단서도 있었는데 세진이 심장병과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진은 평생 심장에 문제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심장이 튼튼하다고 의사가 말했었거든요. 우울증 진단서의 의사 이름을 보니 고정우의 대학 동기였어요. 가장 놀라운 건 보험금 청구를 위한 사전 준비 서류들이었습니다. 세진이 사망하기 일주일 전에 미리 작성되어 있었어요. 사망진단서 양식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망하기도 전에 이런 서류들을 준비해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정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서류 맨 아래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정희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서류들을 경찰에 가져가라. 나는 절대 자살하지 않는다. 정우가 계속 이상한 약을 주려고 한다. 은지도 변했다. 정희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니요. 정희는 모든 서류들을 다시 정리했어요. 이제 확신했습니다. 세진의 죽음은 단순한 자연사가 아니었어요. 고정우가 계획적으로 세진을 죽이고 보험금을 타내려 했고 은지도 그 계획에 가담했던 것입니다. 정희의 마음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득 찼어요. 정희는 남편이 남긴 서류들을 가지고 옛 직장 동료 김미영에게 연락했습니다. 미영은 보험사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어요. 미영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우리 남편 보험건인데 뭔가 이상해. 미영은 정희의 상황을 듣고 바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미영은 정희가 가져온 서류들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정희야, 이거 정말 이상하다. 보험 가입할 때 이런 식으로 서류를 조작하는 경우는 거의 사기야. 미영이 고정우 이름으로 검색해보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고정우는 지난 3년 동안 무려 15건의 보험에 가입했었어요. 이 사람 완전 프로네. 보험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야. 미영이 화면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생명보험 한두 개 정도 가입하는데 이 사람은 여러 보험사에 비슷한 상품을 중복 가입했어. 그것도 모두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해서 말이야. 정희는 소름이 돋았어요. 고정우가 보험 사기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었다니요. 미영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 진단서들 봐. 여기 도장 찍힌 병원이 작년에 폐업했어. 그런데 진단서 날짜는 2달 전이야. 어떻게 문 닫은 병원에서 진단서가 나올 수 있겠어? 고정우가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어 사용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의사 면허를 도용해서 위조 진단서를 만든 전력도 있었어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와 은지에게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은지야, 정우가 어떤 일 하는 사람인지 정확히 아니? 은지는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보험 설계사라고 했는데 왜 그래요? 하지만 정희가 조사한 바로는 고정우는 어떤 보험사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은지야, 엄마가 묻는 말에 정직하게 답해. 아빠 인감 도장을 정우한테 준 적 있니? 정희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은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건. 은지가 말을 더듬자 정희는 확신했습니다. 딸이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사위에게 넘겨준 것이었어요. 언제부터 정우랑 이런 일을 계획했니? 정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처음엔 그냥 돈 좀 빌리려고 했어요. 정우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빠 도장만 잠깐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빠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정희가 소리쳤습니다.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정우 오빠가 아빠한테 수면제를 탔어요. 잠들게 해서 서류에 도장만 찍으려고 했는데 아빠가 너무 많이 드셔서. 은지의 말에 정희는 온몸이 떨렸어요. 정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쓰러진 것도. 결혼식 당일 아침에 정우 오빠가 아빠한테 커피를 드렸어요. 거기에도 약이 들어있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은지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정희는 딸을 뚫어져라 바라봤어요. 26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딸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공범이었다니요. 너희들이 아빠를 죽인 거구나.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정희에게는 딸의 변명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은 슬픔보다도 딸에게 배신당한 분노가 더 컸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어요. 이 일을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요. 세진의 억울한 죽음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희는 은지의 고백을 녹음한 파일과 세진이 숨겨둔 서류들을 가지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수사과에 도착해서 담당 형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제 남편이 살해당했습니다. 사위와 딸이 보험금을 노리고 독살한 거예요. 하지만 형사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르신, 그런데 부검은 하셨나요? 형사가 물었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례식을 급하게 치르느라. 그때는 이런 일인 줄 몰랐어요. 형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화장을 하셨다면 물적 증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사인이 심장마비로 나와 있어서 자연사로 처리된 상태고요. 정희는 녹음 파일을 들려줬지만 형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녹음만으로는 증거 능력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딸분이 강요에 의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요. 정희는 기가 막혔어요.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수사를 해주지 않는다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확실한 물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독성 검사라든지 목격자 진술이라든지. 형사는 딱딱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정희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시신은 이미 화장되었고 목격자도 없었어요. 그럼 이대로 포기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정희는 법률구조공단에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비슷한 답변이 돌아왔어요. 민사상으로는 보험금 지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증거가 너무 부족해요. 변호사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고정우였어요. 장모님, 오늘 경찰서에 다녀오셨다면서요? 고정우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누가 그랬냐? 아, 은지가 말하더라고요. 장모님이 이상한 오해를 하고 계신다면서요. 정희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오해? 내가 우리 남편 죽인 거 다 알고 있어. 고정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아버님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예요. 의사도 그렇게 진단했고요. 넌 정말 파렴치한 놈이구나. 어떻게 장인어른을. 정희가 말하려 할 때 고정우가 끼어들었어요. 장모님, 이 일 계속 파시면 피곤해지실 텐데요. 경찰도 별로 관심 없어 보이던데 말이에요. 고정우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널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참은 줄 알아. 내가 내 남편을 죽였지. 고정우는 짧게 웃었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그 한마디에 정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법적으로 인정될 만한 증거가 없었거든요. 장모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저희는 합법적으로 보험금을 받을 거예요. 더 이상 쓸데없는 일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히 지내세요. 고정우의 말에는 승리감이 묻어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희는 주저앉았습니다. 법도 경찰도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고정우는 이미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완전 범죄를 저지른 거였어요. 하지만 정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정희는 다짐했습니다. 법이 해주지 않는다면 자신이 직접 진실을 밝혀내겠다고요. 고정우가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겠지만 반드시 빈틈을 찾아내서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결심했어요. 정희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세진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부터 거슬러 올라가며 하나하나 확인해 봤습니다. 세진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뽑아보니 고정우와 여러 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어요. 특히 사망 전날 밤 11시에 15분간 통화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자세히 살펴봤어요. 사망 당일 아침 6시에 집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구입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희가 아는 세진은 아침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따뜻한 차만 마셨거든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정희는 그 편의점을 직접 찾아갔어요. 사장님, 혹시 며칠 전 여기서 일어난 일 중에 기억나는 게 있나요? 편의점 사장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글쎄요, 무슨 일인데요? 정희가 세진의 사진을 보여주자 사장이 기억해냈어요. 아, 이분. 그날 아침에 젊은 남자랑 같이 오셨어요. 근데 좀 이상했던 게
어르신이 비틀거리시더라고요. 술 취한 것 같았는데 아침인데 왜 그러나 싶었죠. 사장의 말에 정희는 가슴이 뛰었어요. 그 젊은 남자가 고정우였을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혹시 CCTV가 있나요? 정희가 물었습니다. 다행히 편의점에는 방범 카메라가 있었어요. 사장이 확인해 보니 그날 영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세진이 고정우에게 부축받으며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세진의 걸음걸이가 평소와 달리 휘청거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 영상을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세진이 그 이후 어디로 갔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집 주변 상가들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목격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세탁소 사장님이 기억해냈습니다. 그날 아침 7시쯤에 그 젊은 친구가 어르신을 차에 태우고 가더라고요. 어르신이 많이 아파 보였어요. 정희는 고정우의 차량 번호를 확인해서 그날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봤습니다. 내비게이션 기록을 통해 시외로 나간 흔적을 발견했어요. 정희는 그 경로를 따라가 봤습니다. 도시 외곽의 외진 모텔에서 차량이 2시간 정도 머물렀던 기록이 있었어요. 모텔 사장에게 물어보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남자 한 분이 많이 아파 보였어요. 젊은 분이 모시고 와서 방에서 쉬게 하더라고요. 그 방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정희가 간청했습니다. 모텔 사장은 처음엔 거절했지만 정희가 사정을 설명하자 마음을 바꿔 방을 보여줬어요. 방 안에서 정희는 작은 유리컵을 발견했습니다. 바닥에 하얀 가루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정희는 그 컵을 조심스럽게 수거했습니다. 혹시 독성 검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모텔 사장도 그날 이후 그 방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다고 증언해줬어요. 중요한 물적 증거를 확보한 셈이었습니다. 정희는 개인 연구소를 찾아가 컵에 남은 잔여물 분석을 의뢰했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제 성분이 일반적인 복용량보다 훨씬 많이 검출되었어요. 치사량에 가까운 수준이었습니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 것이었어요. 정희는 이 모든 증거들을 정리해서 다시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독성 검사 결과까지 모든 걸 가지고 갔어요. 더 이상 경찰도 무시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정희는 확신했어요. 이제 고정우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을 거라고요. 정희가 새로운 증거들을 가지고 경찰서에 다시 찾아가자 이번에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CCTV 영상과 독성 검사 결과, 목격자 진술들이 모두 일치하면서 고정우의 범행이 명확해졌어요. 경찰은 즉시 고정우와 은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정우는 처음에는 시치미를 뗐어요. 장인어른을 모텔에 데려간 건 맞지만 몸이 안 좋으셔서 쉬게 해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모텔에서 발견된 컵의 독성 검사 결과가 나오자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치사량에 가까운 수면제가 검출되었으니까요. 수사 과정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고정우는 과거에도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 사기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습니다. 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상대로 같은 방식의 범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기록이 있었어요. 그때는 증거 부족으로 기소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은지도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수사실에서 울면서 고백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돈만 빌리려고 했어요. 정우 오빠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빠 도장만 잠깐 빌려달라고 했는데 점점 일이 커졌어요. 은지는 아버지의 인감 도장을 고정우에게 넘겨주고 가짜 서류 작성에도 동참했다고 시인했습니다. 정희는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을 죽인 범인이 잡히는 건 다행이었지만 그 범인 중 한 명이 자신이 낳고 기른 딸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26년 동안 사랑으로 키운 딸이 아버지를 배신했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는 고정우에게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어요. 은지에게는 살인 방조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고정우는 끝까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들이 모두 계획적 범행임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고정우는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어요. 은지는 공범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받았습니다. 정희는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딸과 마주쳤어요. 은지가 엄마 정말 미안해요라고 말했지만 정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넌 이제 내 딸이 아니야.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 짓을 다 알게 될 거다. 아버지를 배신한 딸로 평생 살아가라. 은지는 울면서 정희에게 매달렸지만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법정을 나왔습니다. 판결 후 정희는 가족 내 보험 범죄 피해자 모임을 설립했어요. 자신과 같은 피해를 당한 가족들을 돕고 보험 사기 예방을 위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도 정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고 보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해졌어요. 몇 달 후 정희는 세진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드디어 끝났어요. 당신을 죽인 놈들이 모두 벌을 받았어요. 바람에 나뭇잎이 살랑거렸습니다. 당신은 죽었지만 그 죽음이 세상을 바꿨어요. 이제 다른 가족들은 우리 같은 일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정희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어요. 이젠 편히 쉬세요, 여보. 당신의 억울함이 세상에 알려졌고 정의가 실현되었어요. 석양이 지면서 묘지가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뒤돌아보지 않고 집으로 향했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비가 그친 후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협곡에서 여군들의 산악 레펠 훈련이 한창이었습니다. 군장을 맨 채 바위 절벽에 매달린 그들의 훈련복은 흙탕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훈련장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며 낄낄대는 3명의 남자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불법 채굴업자로 보이는 조폭들이었어요. 이들은 여군들의 훈련 모습을 보며 비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야, 그럴 줄 알았어. 여자 특수부대라더니 실물 보니까 그냥 체력장 수준이네. 조폭 중 한 명이 담배를 입에 물고 말했습니다. 다른 한 명도 담배 연기를 뱉으며 맞장구를 쳤죠. 하긴 뭐, 여자들이 훈련은 무슨. 저 정도면 우리 술 따라줘도 비실거리겠구만. 그들 중 한 명이 여군들 앞으로 다가가더니 담배 연기를 일부러 얼굴에 내뿜기 시작했습니다. 도발적인 행동이었어요. 야, 누나들. 아가씨들 같이 놀자. 민간인이 담배 좀 피우겠다는데 문제 있어? 아니면 죽고 싶은 거야? 여군들은 훈련을 계속하며 묵묵부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맨 앞에 있던 여군이 고개를 들었어요. 흙과 땀으로 얼룩진 얼굴에서 군기가 꽉 찬 짐승 같은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바로 김지연 대령이었죠. 이 구역에서 담배 피우면 실족사 처리됩니다. 김지연 대령의 단호한 목소리가 협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폭들은 순간 움찔했지만 곧 웃으며 더욱 거칠게 나왔어요. 뭐라는 거야? 실족사는 니들이 조심해야지. 그때 김지연 대령이 천천히 장갑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등산줄 대신 UDT 특수 전투용 칼집이 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바위 뒤에서 2명이 더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보작전 실장 이수진 대령과 해군 특수전전단장 박윤서 준장이었죠. 모두 민간 복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공기 중의 긴장감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조폭 중 가장 덩치가 큰 놈이 웃으며 김지연 대령 앞에 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는 거친 손으로 김지연의 고개를 툭툭 치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야, 눈 똑바로 떠봐. 실전이 뭔지도 모르는 애들이 군복 입었다고 깝치네. 김지연 대령은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와 같았어요. 조폭이 다시 한번 그의 어깨를 밀치려는 순간 번개처럼 빠른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김지연이 조폭의 손목을 낚아채는 기술을 발동했죠. 뼈가 꺾이는 듯한 소리가 협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으악! 이놈 뭐야? 조폭의 비명이 산 전체에 메아리 쳤어요. 동시에 이수진 대령이 뒤에서 재빠르게 움직여 다른 조폭의 다리를 걸어 제압했습니다. 박윤서 준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도망치려던 첫 번째 조폭의 가슴에 정확한 팔꿈치 직격을 가했어요. 조폭은 바위에 등을 부딪히며 쓰러지더니 헛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전. 이게 실전이다. 박윤서 준장의 냉정한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일말의 동요도 없었어요. 마치 이런 상황에 이미 익숙해진 것처럼 말이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불과 30초도 안 되는 시간에 세 조폭이 모두 제압되었어요. 근처에서 등산을 하던 일반 등산객들이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웅성거리기만 했죠. 김지연 대령이 제압한 조폭은 여전히 손목을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이수진 대령에게 제압당한 조폭도 땅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 아픈데. 나 줘. 조폭들의 목소리는 이전의 거만함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포와 고통이 뒤섞인 목소리였어요. 박윤서 준장이 천천히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죽고 싶냐고 물은 놈이 먼저 무릎 꿇는구나. 그의 말에는 조롱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침착했죠.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욱 무서웠어요. 두 번째 조폭이 갑자기 일어나 산 아래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이 미친놈들 진짜 군인이었잖아. 도망치는 조폭의 중얼거림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박윤서 준장은 전혀 서두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여유롭게 시계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이면 충분하겠네. 이수진 대령이 고개를 끄덕이며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는 발자국과 나뭇가지의 흔적을 따라 최단 경로를 파악하고 있었어요. 박윤서 준장도 반대편 숲길로 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두 조폭은 여전히 땅바닥에 엎드린 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지연 대령만이 그들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도망친 조폭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가파른 계곡길을 따라 미친 듯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바위와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계속 달렸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목격한 광경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여군들의 차가운 눈빛과 순식간에 동료들을 제압한 모습이 말이죠. 젠장, 진짜 개같은 날이네.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직 추격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그의 안도감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박윤서 준장은 이미 숲속 최단 경로를 파악하고 우회로를 통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인 특수전 경험으로 도망자의 심리와 이동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죠. 동시에 이수진 대령은 땅에 남은 발자국과 부러진 나뭇가지들을 차례대로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마치 사냥개처럼 정확하고 빨랐어요. 도망자가 남긴 모든 흔적이 그에게는 명확한 이정표였습니다. 조폭은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꺼내 형님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산속 깊은 곳이라 전파가 잡히지 않았어요. 아, 씨발. 전화도 안 터지네. 그때 등 뒤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폭이 황급히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접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구야? 나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목소리였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도망칠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왼쪽에서 이수진 대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완전히 소리 없이 접근해 있었어요. 조폭이 놀라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오른쪽에서 박윤서 준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디 가려고? 박윤서 준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계곡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폭은 완전히 포위당한 상황임을 깨달았어요. 아, 아니다. 나는 그냥 등산하러 온 거야. 오해하지 마. 하지만 그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대령이 재빠르게 움직여 조폭의 팔을 뒤로 꺾었고 박윤서 준장이 다리를 제압했어요. 불과 5초도 안 되는 시간에 완전히 제압당했습니다. 5분 걸릴 줄 알았는데 3분이면 충분했네. 박윤서 준장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등산용 로프를 이용해 조폭을 단단히 묶었어요. 조폭은 더 이상 저항할 수도 없었습니다. 형님들, 제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지만 두 사람은 그의 말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수진 대령이 무전기를 꺼내 김지연 대령에게 상황을 보고했어요. 목표 확보 완료. 복귀합니다. 무전기 너머로 김지연 대령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나머지 둘도 처리 완료했어요. 3명의 조폭이 모두 제압된 것이었습니다. 박윤서 준장과 이수진 대령은 묶인 조폭을 이끌고 천천히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조폭은 여전히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3명의 조폭이 모두 묶인 채 바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땀과 흙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처음 여군들을 무시했던 그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김지연 대령이 그들 앞에 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신분증 꺼내세요. 조폭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망설였어요. 하지만 이수진 대령의 차가운 시선을 받자
어쩔 수 없이 주머니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최민호, 이영태, 박성근, 김지연 대령이 하나씩 신분증을 확인하며 읽어내려갔어요. 동시에 박윤서 준장은 휴대용 단말기를 꺼내 신원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전과 기록이 상당하네요. 폭행, 공갈, 불법 도박, 그리고 최근에는 불법 채굴 관련 수사도 받고 있군요. 박윤서 준장의 말에 조폭들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특히 최민호라는 이름의 조폭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우리 누군지 알고 이래. 진짜 큰일 날 줄 알아. 우리 형님이 누군지 알면 무릎 꿇고 빌걸. 하지만 김지연 대령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윗선, 파악 끝났어. 말 안 하면 너부터 사라진다. 그 말에 조폭들은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김지연 대령의 눈빛에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이수진 대령이 무전기를 꺼내 어디론가 연락을 취했습니다. 국정원 연결 부탁드립니다. 불법 채굴 관련 수사 협조 건입니다. 무전기 너머로 명확한 답변이 들려왔어요. 확인했습니다. 해당 조직은 현재 감시 대상입니다. 자금 세탁 연계 정황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조폭들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자신들이 단순한 여군들이 아닌 국가기관과 연결된 전문가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는 그냥 등산하러 온 거라고. 박성근이라는 조폭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윤서 준장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여기 녹음된 거 들어볼까요? 아가씨들 같이 놀자고 했던 말 기억나죠? 녹음 파일에서 조폭들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그들이 여군들을 희롱하며 했던 모든 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이수진 대령이 소형 카메라를 보여주었어요. 바디캠이었습니다. 훈련 중에는 항상 착용하거든요. 모든 과정이 다 녹화되어 있어요. 조폭들은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잠깐만. 우리가 잘못했어.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최민호가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군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김지연 대령이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헌병대 연결 부탁드립니다. 민간인 불법 행위 신고건입니다. 이해했습니다.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헌병대의 답변이 들려왔어요. 조폭들은 이제 완전히 포기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완전히 잘못된 상대를 건드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산 아래에서 헌병대 차량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인터넷과 언론에는 충격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UDT 여군, 무고한 등산객 집단 폭행, 군인의 과잉 진압 논란 확산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어요. 김지연 대령은 부대 내 개인실에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기사 댓글들은 더욱 가혹했어요. 여자들이 힘 좀 생겼다고 날뛴다. 이게 우리 세금으로 키운 군인들이냐? 같은 악성 댓글들이 끝없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수진 대령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어머니로부터 온 전화였습니다. 수진아, 인터넷에 내 이야기가 나와 있던데 괜찮은 거니?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이수진 대령은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괜찮습니다, 어머니. 곧 해결될 거예요. 전화를 끊은 직후 낯선 번호에서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수진 대령이시죠? 딸 잘 키우셨네요. 근데 너무 나댔어요. 협박적인 남자 목소리였어요. 이수진 대령은 즉시 통화를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세요? 그걸 알 필요는 없고 앞으로 조용히 지내세요. 부모님한테 안 좋은 일 생기기 전에 말이에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수진 대령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가족에게까지 위협을 가하는 것은 선을 넘은 행위였습니다. 한편 박윤서 준장은 지휘부로부터 호출을 받았어요. 사령관실에 들어서자 여러 고위 간부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박 준장, 이번 사건 어떻게 생각하나? 사령관의 질문에 박윤서 준장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당방위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녹화되어 있고 증인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과잉 진압이라고 하고 있지 않나? 여론이 좋지 않아. 다른 간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언론 플레이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박윤서 준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시각 조폭들의 배후 조직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어요. 변호사와 언론인, 그리고 유명 유튜버까지 동원해서 여론전을 벌이기로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군인들이 민간인을 폭행했다는 프레임을 확실히 씌워야 해. 돈은 얼마든지 쓸 테니까 확실하게 해. 조직의 간부가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더욱 선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일부 유튜버들은 군인 특권 의식의 실태 같은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며 여군들을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가짜 목격자까지 등장해서 거짓 증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김지연, 이수진, 박윤서 세 사람은 부대 내에서 격리 조치를 받았습니다. 징계위원회 소집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군 내부에서도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날 건가? 김지연 대령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윤서 준장의 눈빛은 여전히 굳건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으니까. 이수진 대령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들까지 위협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들은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박윤서 준장은 격리실에서 나와 곧바로 군 법무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의 표정은 점점 더 결연해졌어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법무관님, 긴급히 상담 요청드립니다. 법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 법무관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어요. 준장님, 지금 격리 조치 중이신데. 그래서 왔습니다. 우리 방식대로 끝내야죠. 정면으로. 박윤서 준장은 가져온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바디캠 영상, 녹음 파일, 그리고 조폭들의 전과 기록까지 모든 증거 자료들이었어요. 이 모든 증거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서 진실을 알리겠어요. 김 법무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준장님, 지금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더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진실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거짓으로 포장된 여론에 굴복할 순 없습니다. 박윤서 준장의 확고한 의지에 김 법무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편 이수진 대령은 개인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들이 가득했어요. 조폭 조직의 자금 흐름과 언론 매수 정황을 추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역시 돈의 흐름이 보이네. 그는 며칠 전부터 급격히 증가한 광고비와 후원금 내역을 발견했어요. 특정 언론사와 유튜버들에게 집중적으로 흘러간 돈의 출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김지연 대령은 동료 장교들을 하나씩 만나고 있었어요. 그 중에는 그날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들도 있었습니다. 대령님, 저희가 본 건 분명 정당방위였습니다. 한중이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조폭들이 먼저 도발했고 여성 장교들을 희롱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절제된 대응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른 장교들도 하나둘 동의를 표했습니다. 진실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다시 모였습니다. 각자 수집한 정보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국정원 라인을 통해 확인했는데 이번 언론 플레이 배후에 대형 건설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이수진 대령이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불법 채굴과 연결된 거군요. 우리가 건드린 게 생각보다 큰 조직이었어. 박윤서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더욱 확실하게 해야겠네. 법무실에서 기자회견 승인 받았어요. 김지연 대령도 준비된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 진술서도 확보했고 바디캠 영상도 편집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상대방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수진 대령이 잠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박윤서 준장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린 침묵하라고 훈련받은 적 없어. 진실을 말하는 게 우리 의무죠. 맞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요. 김지연 대령도 결의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세 사람은 밤새워 기자회견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편집부터 자료 정리, 그리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이번만큼은 완벽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는 조폭 조직과 연결된 기자들도 섞여 있을 것이라는 걸 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됐어? 박윤서 준장이 마지막으로 물었어요. 네, 준비 완료입니다. 두 대령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알릴 시간이 다가왔어요. 국방부 브리핑룸은 수십 명의 기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웅성거림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박윤서 준장이 단상에 올라서자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군 특수전 전단장 박윤서 준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강인했어요. 뒤이어 김지연 대령과 이수진 대령도 단상에 올랐습니다. 먼저 지난 며칠간 왜곡된 보도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박윤서 준장이 정중하게 인사한 후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시 상황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바디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조폭들이 여군들에게 접근해서 담배 연기를 얼굴에 뿜고 아가씨들 같이 놀자며 희롱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기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것이 소위 무고한 등산객들의 모습입니까? 김지연 대령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들은 불법 채굴 조직원들이었고 현재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입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자 조폭들의 협박과 도발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특히 죽고 싶냐는 협박 발언이 나오자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대령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는 준비된 자료를 꺼냈어요. 사건 이후 저희 가족들에게 협박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또한 모두 녹음되어 있습니다. 협박 전화 녹음이 브리핑룸에 울려 퍼졌습니다. 딸 잘 키우셨네요. 근데 너무 나댔어요 라는 협박 내용이 생생하게 재생되자 기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이것이 무고한 피해자들의 행동입니까? 박윤서 준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 과정에서도 의혹이 있습니다. 스크린에 자금 흐름 도표가 나타났어요. 특정 언론사와 유튜버들에게 집중적으로 흘러간 돈의 내역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급격히 증가한 광고비와 후원금의 출처를 추적한 결과입니다. 이수진 대령의 설명에 기자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기자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해명하지 않으셨습니까? 군인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까지 위협받는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었어요. 김지연 대령의 답변이 끝나자 다른 기자가 또 질문했습니다.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은 어떻습니까? 박윤서 준장이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현장에 있었던 모든 군 관계자들의 일치된 증언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등산객 중에서도 우리 편을 들어주는 분들이 계세요. 스크린에 목격자 진술서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여군들의 정당방위를 증명하는 내용들이었어요. 기자회견이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던 기자들도 점차 진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윤서 준장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지키는 군인입니다. 잘못된 일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진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즉시 인터넷에 영상이 업로드되기 시작했어요. 댓글 반응도 빠르게 바뀌었습니다. 진실이 이런 거였구나, 여군들이 피해자였네 같은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한편 검찰에서는 긴급히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조폭 배우 기업과 언론, 변호사들에 대한 소환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기자회견 이후 며칠 만에 여론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UDT 여군들, 진짜 피해자였다, 조폭 조직의 언론 플레이 드러나 같은 제목들이 올라왔어요. 시민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국회에서는 긴급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어요. 시민단체들도 거리로 나와 여군들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지키자. 진실을 왜곡한 언론을 규탄한다. 구호 소리가 광화문 광장에 울려 퍼졌어요. 예비역 장성회에서도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검찰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폭들의 배후에 있던 대형 건설업체 간부들이 차례로 소환되었어요. 불법 도박장 운영과 채굴 사업 연계 조직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사 사주와 기자들, 그리고 매수된 유튜버들도 검찰에 출석했어요. 그들의 계좌에서 발견된 수상한 자금 흐름은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검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조직의 핵심 인물들이 차례로 구속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지연, 이수진, 박윤서 세 사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오히려 정당방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대들은 군복을 입은 국민이었고 정의를 선택한 전사들이었습니다. 장관의 격려에 세 사람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긴 시간 동안 견뎌온 고통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으로 복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폭 조직은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불법 도박장과 채굴 사업, 자금 세탁 등 모든 범죄 행위가 드러났어요. 주모자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계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실 확인 없이 선정적인 보도를 했던 매체들이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언론 윤리 강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신중한 보도를 하겠습니다. 해당 언론사 편집국장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비 내리는 밤, 수송 헬기가 어둠 속을 가르며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헬기 안에는 완전 무장한 특수부대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는 박윤서 준장과 김지연, 이수진 대령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목표 지점 도착 5분 전입니다. 조종사의 음성이 헤드셋을 통해 들려왔어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세요. 박윤서 준장이 팀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모두들 레펠 장비를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작전명 어둠의 정에 시작합니다. 헬기 문이 열리고 거센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아래로는 깊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어요. 김지연 대령이 첫 번째로 레펠을 시작했습니다. 이수진 대령과 박윤서, 준장이 그 뒤를 따랐어요. 검은 밤하늘 속으로 그들의 모습이 사라져갔습니다. 조용히, 정확히, 그리고 다시. 헬기 조종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새 여전사는 다시 어둠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당당했어요. 진실을 지켜낸 자신감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말이죠. 그들은 어둠을 뚫고 나아가는 불꽃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전사들이었어요. 앞으로도 그들의 싸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그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